안녕하세요. 이사해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동네에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해외로 이삿짐을 보내는 거, 멀리 해외에서 이삿짐을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 이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사 하시려고 보면 저처럼 이렇게 한숨을 쉬고 막막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네 이사와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출과 수입과 굉장히 유사한 과정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수출 같은 경우는 내 공장에 있는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항구로 보내고 항구에서 배로 실어서 상대 국가로 보내고 상대 국가 항구에 도착하면 육로로 다시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짐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는 도착지까지. 물론 중간에 비행기로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비행기로 띄우게 되면 그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바닷길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삿짐을 빼내서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우리나라 인천항이나 뭐 부산항이나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상대방 국가의 항구까지 옮기고 그리고 국가의 항구에 도착했으면 통관 절차를 거쳐서 육로로 다시 우리 고객님 새 집에 도착시키는 것까지가 해외 이사입니다. 해외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까지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서로 컨택이 된다고 해도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수출과 수입과 굉장히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과 해외 이사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출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 운송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외 이사는 뭐냐면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좀 편하세요. 내가 쓰던 물품 이삿짐을 다른 나라로 옮겨서 내가 다시 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물품을 옮기는 게 바로 해외 이사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이사는 어떤 절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내가 이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이사업체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견적을 받고 업체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 당일에 이삿짐을 포장해서 내 집에 있는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는 거.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이삿짐이 바로 배에 실어서 해외로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배 스케줄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번 있는 경우가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단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인천 항구까지 보내고 부산항이나 인천 항구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통관 절차를 거쳐서 배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배가 뜨면 이제 상대 국가에 뭐 며칠의 기간이 소요돼서 도착을 하겠죠. 그럼 그 국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육로로 원하시는 장소까지 이삿짐을 옮겨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삿짐을 하차를 하시는 게 바로 해외 이사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냐면 자, 우리나라 항구에 가기 전까지 이삿짐을 포장을 해서 보관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삿짐 센터가 하는 일이고
자, 선적과 통관과 도착 국가에서 통관, 물류 회사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 요것들은 해상 운송 조건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해상 운송 대행사 에이전시가 하고요. 여기도 해상 운송 에이전시가 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뭐 여기까지 해드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해상 운송 에이전시가 진행을 한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외 이사가 변수가 많고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 간의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지 그 항목에 내가 보내는 물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관세가 몇 프로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고 물품이라는 거를 내가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쓰던 물품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가지고 국내로 들어온다면 관세가 빵 하고 크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물품이라는 거를 증빙도 해요. 내가 소유했던, 내가 쓰던 중고 물품이라는 거. 그리고 물품을 배로 보내시든 비행기로 보내시든 이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인보이스는 뭐냐면 물품의 종류, 물품의 수량, 물품의 가격. 그래서 비싼 물품의 경우는 특히나 관세청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요. 자, 그리고 패킹 리스트는 뭐냐면 물품의 종류, 물품의 수량, 물품의 중량. 그래서 컨테이너에 실을 때 최대 한계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버가 되는지 초과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를 매길 때 광물, 광석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서 그 값어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중량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삿짐 센터 할 수는 없죠. 이거는 해상 운송 에이전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출입 업무를 하는 대행사와 이삿짐 센터가 파트너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해외 이사입니다. 자, 그런데 해외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몇 가지 안 돼요. 뭐 첫 번째는 이민이 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재원으로 출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가 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재원으로 간다. 근데 그 기간이 뭐 1년 정도고 나는 아직 미혼인 경우다. 그러면 거의 해외 이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옷까지만 가지고 해외에 가서 콘도나 호텔에 묵으면서 한 1년 생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해외 이사를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가족이 있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해외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물품들이 다양해지죠. 아기들 책이라든가 뭐 생활용품, 뭐 기타 용품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이사를 가시는 분들한테는 내 이삿짐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과 동시에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시냐면 내가 주재원이나 먼저 뭐 해외로 가실 경우는 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오고 그 다음에 이삿짐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된다면 내가 먼저 가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생활하면서 내 동료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결정을 해서 해외로 보낸 이삿짐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시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 가신 경우에는 뭐 이삿짐을 하차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비용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가신다면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들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뭐 조금 오주로 가신다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다이소와 하이마트 그 중간 정도 개념의 굉장히 큰 창고형 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몇 년간 쓰실 수 있는 가구, 가전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너무 바리바리 챙겨서 외국에 나가실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이삿짐 센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삿짐을 밖으로 보낼 때, 밖에 있는 이삿짐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5번과 6번과 이제 7번이 되겠죠. 이삿짐 정리. 해외에 있던 이삿짐을 가지고 오게 되면 5번, 6번, 7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삿짐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1번, 2번, 3번의 보관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삿짐을 빼내서 정리하는 것은 이 해외에서 들어온 이삿짐을 받는 이사.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이삿짐 센터 어디와 컨택을 하셔도 물류 에이전시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보내는 이사는 아무 업체나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업체랑 조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요.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 광고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면 뭐 하루 또는 이틀이면 상대 국가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배에 실어서 물건을 내 이삿짐을 보내는 경우에는 뭐 빨리 도착한다고 해도 3주 우리 집에서 이삿짐을 뺀 뒤에 그 다음에 뭐 좀 오래 걸리면 2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조금 더 늦게 보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서 좀 생활을 해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해외 이사를 조금 더 늦게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관 절차를 통관을 할 때 내가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삿짐을 무관세로 들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증빙 서류, 그러니까 비자면 되겠죠. 체류 기간이 제일 확실하게 증빙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고 물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쓰던 물품. 예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유학한 학생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뭐 자동차 희귀 모델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시 재팔고 그러면 뭐 희귀성 때문에 조금 유학비를 좀 충당할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돼서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내 소유로 있었다는 걸 증빙할 수도 있어야 돼요. 가지고 오는 물품의 경우, 고가 제품의 경우.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이삿짐이 들어와야 돼요. 1년 후에 들어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삿짐을 바리바리 사서 나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삿짐하고 같이 가서 같이 도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품목마다 수량 가격을 확인해서 관세를 지불해야 돼요. 이거는 물류회사, 물류대행사와 협의를 해서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관세 적용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품목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제외할 건 제외하고 가져가도 될 것 같은 건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해외 이사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삿짐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어떤 물품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살아보고 우리 가족이 들어올 때 해외 이사를 시키시는 게 더 좋다는 점. 자, 그리고 해외 이사할 때 상식 필요한 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막연하고 답답한 해외 이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